지금이 그 일요일 11시 3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이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상징과도 같은 법칙으로 고전역학의 꽃이라 평가받기도 하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하자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이렇게 이제 공식을 아이작 뉴턴이 이제 하나의 법칙을 꿰뚫어 가지고 이렇게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그, 수학이나 물리학의 어떤 깊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이것을 내가 깊이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속도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용, 반작용.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이런 겁니다.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정지를 급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지를 한다고 해도 어느 거리까지는 그냥 이동을 하다가 정지가 되는 거지, 이 움직이는 물체가 갑자기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움직이는 물체가 한순간에 딱 정지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천천히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 완전히 멈추려면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속도가 붙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이러면 점점 더 이 속도가 늘어나는, 높아지는, 그거를 가속도로 가죠. 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걸 가속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가 뉴턴 역학의 기본 책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모니터상으로 지금 내가 글자를 크게 키워가지고 지금 하니까 보기가 좋죠. 원래 나무 위키가 글자가 작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내가 글자를 크게 키워가지고,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크게 하면은, 나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 모니터상에 너무 글자가 작으면은 참 안 좋거든요, 보기에도. 거두절미하고 이론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뉴턴은 물체의 운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의 연구 결과를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구심력을 정의했으며 행성의 궤도가 원뿔 곡선이고 태양이 초점 중 하나에 있으며 궤도에서 케플러 제3법칙이 성립하면 중력은 거리의 역제곱 꼴이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도출해낸다. 그렇게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요하네스 케플러를 거친 고전 물리학은 뉴턴에서 집대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뉴턴 이전에도 많은 그 물리학과 천문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뉴턴에 와서 모든 이런 학문적인 그 집대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마무리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칙들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역학의 기초인 고전 역학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힘, 질량, 가속도, 속도 등과 같은 기본적인 물리량들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주었으며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의 시족적이자 모범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가속도의 법칙 F는 dt분의 dp는 여전히 고전 역학뿐만 아니라 모든 역학에 완벽하게 적용될 정도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법칙이며 이것의 보다 간단하고 직관적인 형태인 운동 방식인 F=ma의 경우 매우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뉴턴은 갖가지 물리적인 그런 그 법칙을 꿰뚫어 보고 이런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학술적인 이런 거를 이제 완성했다. 이런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공로 때문에 지금까지도 뉴턴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제임스 맥스웰과 함께 물리학의 3대 고장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니까 그 뉴턴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다음에 맥스웰, 제임스 맥스웰 이런 사람들과 함께 3대 물리학의 아주 학자 중에 학자로 추앙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전역학 광학은 뉴턴이 3분의 1, 전자기학, 통계, 물리학은 맥스웰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완성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다. 그래서 고전역학 그리고 광학은 뉴턴이, 전자기학, 통계, 물리학은 맥스웰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완성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광학, 뉴턴식 망원경, 기존의 볼록렌즈 두 개를 합쳐 증폭시키는 방식과 다른 반사경을 이용한 반사 망원경을 만들었다. 지금도 반사경을 이용한 망원경을 뉴턴식 망원경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이 반사 망원경을 실제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학 분야의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기 때문. 실제로 반사 망원경은 뉴턴식 이전에 그레고리식 반사 망원경이 설계 개념으로 먼저 나와 있었는데 당시 과학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곡면 거울을 요구했기 때문에 뉴턴은 당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 반사 망원경도 뭐 천문학 같은 거를 연구하려면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별을 보고 이래 되는데 여기 이제 쓰이는 게 망원경이다 그죠? 근데 망원경 중에서도 이제 반사 망원경, 물론 뉴턴 이전의 학자가 반사 망원경을 이제 완전히 이제 완성을 시키려다가 그 당시로서는 이 곡면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광학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상은 했지만 만들지 못했는데 뉴턴이 이 반사 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완결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뉴턴은 뭐 물리학, 천문학 뭐 이런 거에서도 참 굉장한 족적을 남긴 학자였다. 당대 빛은 순수한 백색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을 때 그는 프리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색의 빛을 굴절과 반사 등을 실험해 보았고 다른 색의 빛은 다른 굴절률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굴절 망원경이 색수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했다. 하지만 반사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색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반사 망원경을 발명하게 된다. 상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과 같은 구경의 굴절 망원경보다 상이 어둡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제작하기도 훨씬 쉽고 싸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살았을 당시에는 빛은 순수한 백색이다. 이 빛을 아무 색깔도 없는 백색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 뉴턴이 프리즘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라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또 획기적인 겁니다. 망원경 중앙에 반사형 평면 거울, 즉 반사경이 있어 상을 가릴 것 같은데 반사경이 상을 가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반사경이 가리는 빛의 구간이 확대되기 이전의 부분, 즉 빛을 모으는 부분이 있기 때문 개구면이 일부를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통해 들어온 빛만 모아 상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반사용 평면경이 개구면의 일부를 가리더라도 상의 전체적인 밝기가 줄어들 뿐 상의 일부가 가려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
단 반사망원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흐려짐 현상이 도넛 모양이 되는 특성이 있다. 소위 도넛 복회라고 하며 복회가 개구면의 형상대로 형성되는 광학적 원리 때문에 생긴다. 여기서 뭐 사진 얘기가 나옵니다만 내가 전번 시간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사진에 대해서는 내가 일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예전서부터 나는 사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다 이런 헛소문이 나는데 그건 정말 합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동명이인이 많아요.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진 활동을 해서 그렇게 내가 오해를 받는 것이지 나는 사진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는 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난 사진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승열이가 사진작가라고 소문이 났느냐. 그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의 사람이 그런 사진 활동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사진 얘기만 나오면 내가 일절 할 얘기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멍 반점 이론. 뉴턴은 빛의 부분 반사에 관한 이론 중 하나인 구멍 반점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구멍 반점 이론이란 유리나 물 등의 물체에서 빛이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되는 부분 반사 현상을 구멍에서 빛이 통과되고 반점에서 빛이 반사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이론이다. 뉴턴은 어떤 유리라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였는데 이는 뉴턴이 유리를 닦는다라는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리를 닦는다는 것은 미세한 가루를 문질러 유리면을 긁어내는 것으로 미세한 흠집이 생기는데 이 미세한 흠집을 빛이 통과한다는 것은 구멍 반점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빛의 입자성 발견. 뉴턴은 빛이 직진한다는 점을 근거로 빛이 입자의 형태임을 주장했다.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빛에는 파동의 성격도 있음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에 대한 논의가 수백 년간 이루어졌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빛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발표하면서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여 종결한다. 이게 말이죠. 여기서 또 뉴턴이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이 빛이 뭐냐? 이런 빛을 딱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방언이 환해진다고 하죠. 그럼 빛이 이렇게 굴곡이지게 파동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굵은 웨이브식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빛이 진행을 하냐? 아니면 빛이 이렇게 직진으로 진행을 하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뉴턴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빛은 이렇게 꾸불꾸불 웨이브로 진행한다는 것보다도 직진으로 진행하다. 직진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입자로 빛이 빛은 입자로 돼 있다. 이런 설을 뉴턴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냥 빛이라면, 빛이 환하게 밝히니까 좋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히니까 좋다. 단순히 이런 생각만 했을 뿐이지. 빛에 입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빛이 이렇게 번진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뉴턴은, 우리와는 다른 천재적인 사람이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입자로 퍼진다는 겁니다. 빛이. 입자로 직진을 한다. 입자는 걸 여러분들은 입자라는 게 뭐를 갖다 입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빛이 입자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빛이 입자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입자라는 거는 말이죠. 아주 가루보다 더 미세한 가루. 그러니까
가루, 보통 그 먼지 같은, 이런 티끌 먼지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거죠. 요즘에 그 일기예보 같은 것들을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끼는 날이라고 그래서 일기예보에 경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도 더 미세한 그런 입자로 빛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나노적인 그런 세계의 입자가 빛이 이렇게 입자로 전달이 된다 했는데,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게 직진을 하는 거냐? 그 입자라는 게 입자의 운동이라는 게 그렇게 나노 차원의 아주 작은 그 입자라는 것이, 그 입자가 운동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직진으로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파동, 웨이브, 파동식으로 이동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학자들 간에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겁니다. 근데 그 뉴턴은 그 입자가 그 나노 차원의 그 아주 그 미세한 입자가 직진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연구했는데, 아인슈타인 시대에 와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물론 직진도 하지만은 이렇게 파동, 그러니까 웨이브식으로다가 파동 운동도 한다. 그런 걸 아인슈타인이 또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이동성은 아주 빛이라는 건 작은 그 아주 나노 차원의 그렇게 엄청나게 작은 그런 입자들로 빛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입자가 직진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웨이브적인 파동도 한다고 합니다. 직진과 이 파동이 동시에 그 빛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것까지 그 연구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적인 차원이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껴도 내가 얘기했지만 빛이라고 하면은 딱 스위치 때문에 환해지니까 입자고 나발이고 그걸 생각을 합니까? 보통 사람이야. 근데 빛이 뭘로 이루어졌느냐? 그럼 그걸로 이루어진 빛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것까지 다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거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의 얘기지만 나는 서양 추종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서양인종들이라면 대부분 금발에 이런 서양인종들을 내가 인종적으로 동양인보다 인종적으로 이 두뇌 차원이 우수했다고 는 느낍니다. 이런 걸 연구했다는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동양은 가만히 보면 동양 정신문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수준의 유교적인 사상, 유교 도덕 사상. 그 다음에 주역이라고 하는 거. 주역이 점술서이긴 하지만, 이 주역책을 들여다보면 산은 높고 골은 깊으니, 뭐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비유해 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이루어졌다 이거요. 그러면 이 동양의 사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동양은 말이죠, 어떤 측면으로 이제 기울어졌냐면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현재로 얘기하자면 동양 사상은 인문학적으로만 발전이 됐던 겁니다. 그 이과계 통은 전혀 전무했던 거예요, 동양이. 그래서 동양이 바로 암흑세계가 됐던 겁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론과 말장난으로만 이루어진 게 인문학이거든요. 이론과 말장난으로 이루어진 학문이 인문학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과 말장난. 이론과 말장난이 뭘 근거로 나옵니까? 이 글을 근거로 해서 이론과 말만 나오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인문학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동양이라는 건 글이나 쓰고 그 글을 읽어가지고 이 말장난이나 하는 그런 학문을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이 과학은 아주 깜깜이야. 그러나 서양의 위대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과계통의 학문을 발전시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공학, 그 다음에 천문학, 뭐 기계공학, 무슨 소재공학.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전자공학. 그래가지고 오늘날 세계를 지배한 게 동양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한 겁니다. 지배했다는 내가 표현을 쓰니까 아니 그러면 뭐 서양 사람이 와서 동양을 뺏고 식민지라도 삼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입는 이 옷이 뭡니까? 티셔츠잖아요. 티셔츠가 어떤 데서 나온 옷입니까? 서양에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던 한복, 그 옷만이 우리의 옷이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이 다 이 서양에서 나온 옷이다 이거예요. 출발은 서양에서 출발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런 스타일의 옷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고 하죠.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이 그 원류가 서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KF21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개명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KF21 하늘을 날아가는 이제 전투기를 만드는데 원래 그 전투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원래 전투기는 서양에서 만든 거예요. 서양에서 생각을 했고 서양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개명을 해가지고 서양의 이제 학문들을 배우고 기술을 배워서 머리가 깨었다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KF21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폴란드나 동유럽이나 머리 노란 사람들한테 팔아먹는 거꾸로 역전 현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이죠.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눈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 조금만 여건이 좋았더라면은 아마 내가 그 서양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결혼 생활을 할 것으로 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쓸데없는 말이 길어졌는데 계속 리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점성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 또 다른 말로는 뉴턴의 점도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육체 역학에서 뉴턴이 제시한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이다. 뉴턴의 점성 법칙은 유체의 점성과 변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이는 뉴턴 유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다음은 이 법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들이다. 점성은 유체 내부에서 인력이나 외부 힘에 의해 발생하는 내부 응력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점성은 힘에 대한 단위 면적 등의 힘으로 정의된다. 점성.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점성. 여러분, 물은 말이죠. 물에 점성이 있을까요? 점성이 없습니다. 물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식용유라든가 식용유라든가 이 기름은 반드시 점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미끌미끌 이렇게 해보셔. 미끌미끌 하지 않잖아요. 이 물은. 그러나 기름은 묻으면 이렇게 부셔. 미끌미끌합니다. 그게 뭐냐? 점성이 있기 때문이죠. 점성. 그러니까 이 엉키는 힘,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기름에는.
여러분들 내가 인간 탐구를 하는데 언젠가 내가 파스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바로 유압 실린더의 유압의 힘을 연구한 사람이 파스칼이다 이거죠. 유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땅을 파는 불도저가 탁 내려서 그 딱딱한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유압, 그 유압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이 불도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그게 딱 이렇게 그 단단한 땅을 이렇게 파들어가는 게 이 포크레인 힘이 대단하죠. 포크레인 힘이. 그 포크레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유압에서 나오거든요. 그 유압의 힘이 뭡니까? 이 유압이라는 건 이 점성 때문에 이 기름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겁니다. 점성을 이용해서 그런 유압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이 가지는 이 점성, 이걸로 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유압이다 이런 얘기예요. 변형률은 유체가 얼마나 형태를 변형시키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일반적으로 변형률 텐서를 사용하여 설명되며 변형률은 유체 내 입자간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유체 내부에서의 점성을 생각해보자. 만약 힘이 유체에 적용되면 그 유체는 힘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때 점성은 힘에 대한 면적 등의 응력이 된다. 뉴턴의 점성 법칙에 따르면 이 응력은 유체의 형태의 변형률에 비례하는 것이다. 이 점성 때문에 이 기름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끈적끈적한 이런 점성이 있어가지고 이 피스톤과 실린더를 밀어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힘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작동하는 거예요. 뉴턴의 점성 법칙은 일반적으로 상수한 뉴턴 유체에 적용되며 뉴턴 유체는 형태가 변형될 때에만 점성이 발생하며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는 점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런 접근 방법이 실제로 많은 액체와 가스에 대해 잘 적용되기 때문에 유체 역학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법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미적분의 기본 정리.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17세기 미적분학의 창시자인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따로 발견한 기본 정리다. 이 정리 위상을 표현하자면 물리학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과 최소 작용의 원리와 동등할 정도로 미적분학의 기반이자 제일 중요한 정리다. 미적분.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미적분 수학이 처음 등장하는 게 수학.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 미적분 수학이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 대학에 진학을 해가지고 수학을 전공한다 하면은 좀 더 깊은, 심도 깊은 미적분학을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적분이라는 건 말이죠. 이 수학에서 방정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이 방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의 개념이죠. 이 미적분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물리적인 그런 수학적으로 물리적인 운동,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미적분을 수학적으로 배운다는 거, 이게 상당히 고차원적인 수학이고, 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초과정에 미적분을 배우고,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한 다음은 보다 아주 심도 깊은 미적분학을 공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적분법을 누가 먼저 발명했느냐 하는 문제로 라이프니츠와 크게 싸웠었다. 전번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라이프니츠가 서양의 수학자요 철학자요 이 물리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동양에
주역을 라이프니츠가 읽어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참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츠가 동양의 주역 책을 읽어보고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 서양의 훌륭했던 그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동양의 주역을 읽어봤다는 거, 그게 참 감탄스럽고 재미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적분 수학을 라이프니츠도 이제 연구를 했고, 뉴턴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이프니츠와 뉴턴 간의 싸움이 붙었던 거예요. 뉴턴도 이제 자기가 미적분을 창시했다고 주장하고, 라이프니츠도 내가 미적분 수학을 만들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미적분의 그 학문을 연구했다고 주장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라이프니츠하고 뉴턴하고 싸움이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그 상당히 법정 문제까지 그 당시에 법정 투쟁까지 아마 가고 그랬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렇게 싸움을 벌인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내가 미적분의 그 수학을 만든 사람이다. 뉴턴도 내가 미적분의 수학을 만든 사람이다.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진위를 가리기 위한 싸움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라이프니츠는 이 문제를 잉글랜드 왕립과학협회에 제소하여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했다. 회장 권한이 있었던 뉴턴은 이 문제를 공정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독일 출신 위원은 의견 개진 기회를 받지 못했다.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뉴턴이 직접 쓰게 되었으며 이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익명으로 왕립과학협회 회보에 실었다. 뉴턴이 여러 의합을 넣은 결과와 동일하게 실제로도 뉴턴 쪽이 라이프니츠보다 명백하게 먼저 발명했다. 그가 미분을 발명한 것은 1665년에서 1660년으로 1676년에 발명한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나 빠르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거나 연구에 사용되기만 했으며 1671년 작성한 미분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지 않았다. 논문이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60년 후였는데 이때는 이미 뉴턴이 사망하고도 10년이 지난 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이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나 먼저 이 미적분에 관한 그런 학설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뉴턴이 학설만 내놨다 뿐이지 여러 가지 그냥 좀 그랬었는데 그 후로 10년 후에 라이프니츠도 이제 그 미적분의 이론을 완성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었는데 원조는 그러니까 뉴턴이다 그죠. 라이프니츠보다 10년이나 먼저 뉴턴이 미적분의 그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사실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분쟁에는 매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미분 자체를 발표하기 전에 서로에게 자기의 결과를 자랑했다는 점. 두 명 모두 미분을 발명했지만 서로 그것을 모르던 상태에서 먼저 뉴턴이 라이프니츠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분의 기본 개념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막연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를 본 라이프니츠는 답장에서 뉴턴에게 자신의 미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누가 미분을 발명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자기 지도를 받아서 미분을 재구성한 주제에 자기가 먼저 미분을 발명했다고 주장한다고 생각했고, 라이프니츠는 기껏 존경하는 과학자에게 자기의 결과를 설명했더니 그걸 싹 빼앗아 가지고는 오히려 자기를 악당으로 보는 파렴치하고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덕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히 누가 진정한 발명자인가를 넘어서 깊은 감정의 골이 펴이게 되었다. 이런 싸움 때문에
라이프니츠와 이 뉴턴 간에는 씻을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뉴턴이 이제 라이프니츠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미적분에 대한 개념만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적분의 연구를 한 결과다 이래가지고 자세한 건 수록하지 않고, 자세한 연구 결과는 수록하지 않고, 적지 않고, 그냥 개념만, 미적분이라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개념만 적어가지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라이프니츠가, 또 라이프니츠도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미적분에 관한 이제 학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뉴턴이 단순히 무소불위 권위를 가지고 있던 당대 대학자로서 라이프니츠가 잉글랜드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은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이전에 흔히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 급수라고 불리는 식을 1674년에 발견했는데 문제는 이미 제임스 그레고리라는 당대의 영국 수학자가 1671년에 발견했던 식이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이 식을 독자적으로 발견했음에도 이때 잉글랜드인들의 뇌리에는 라이프니츠 표절범이라는 의심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뒷배경과 뉴턴의 언플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당시 잉글랜드인들에게 라이프니츠는 표절이나 일삼는 파렴치한이 되었다. 사실 이미 이 매드 하바라는 인도의 수학자가 약 200년 전쯤에 아크탄젠트 급수를 먼저 발견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KF-21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볼 때 한국 놈들이 우리 비행기만 계속적으로 굽신굽신 와서 그렇게 비행기 파십시오. 굽신거려 비행기 사가던 놈들이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비행기를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너네가 말이야 우리 기술을 빼돌려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죄수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KF-21을 만든 거는 미국의 기술을 빼돌려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었다고죠. 그러니까 그 KF-21을 가지고 딴지를 걸 수 없다 이거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것이지 남의 기술을 빼다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이라. 그러니까 뉴턴이 먼저 이제 미적분을 개발했는데 뒤늦게 라이프니츠가 미적분 개발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 만약에 라이프니츠가 몰래 뉴턴의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걸 몰래 쳐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런 뉴턴이 연구한 자료를 빼냈다든가 이래가지고 미적분을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정말 비난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뉴턴이 연구한 걸 비밀을 빼돌려서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연구해서 미적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근데 여기 보면 인도의 한 수학자가 200년 전쯤에 아크탄젠트 급수를 먼저 발견했었다. 나는 말이죠. 인도란 나라가 이게 참 아리송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라는 나라가 인구가 중국을 앞섰다고 하잖아요.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 인도라는 겁니다. 인도 인구가 14억 중국 인구를 앞섰다는 거예요. 인도가. 그렇게 인도도 인구의 대국입니다.
근데 인도란 나라가 우습게 난 참 아리송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게, 인도가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도 사가고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는 나라입니다. 그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뒤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K9도 우리나라 거 사가고, 앞으로 KF-21도 우리나라 걸 이제 사가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답니다. 인도가. 그럼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발전이 뒤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상은 인도는 벌써 달에 이 유성을 띄워서 착륙을 시킨 게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달에 착륙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게 뭐냐면은 0이라는 숫자를, 수학적으로 0이라는 숫자를 최초로 생각해낸 것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0이라는 숫자를 이제 생각해낸 겁니다. 이 수학사를 보면 그래요. 이 수학의 발전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크 탄젠트 급수라는 게 뭐 어떤 수학인지는 내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크 탄젠트 급수도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했다 그죠. 발견해낸 것이 인도 수학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모로 볼 때는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앞선 것만은 사실인데, 그럼 왜 그렇게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국민들은 이제 똥에 매대기를 치고 사느냐. 이게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 이렇게 인도 국민들이 처절한 삶을 영위하게 되었는가. 근데 하여튼 특정 분야에서는 인도가 상당히 앞섰다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런데 특정 분야에서는 인도가 우리는 대한민국보다 앞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말이죠. 앞으로는 대단한 저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중국보다는 인도와 친해져야 돼요. 인도를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인도에다가 우리나라 산업체를 많이 인도로에다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이나 현대가 러시아에 갔다가 다 재미 못 보고 철수해버리고 말았잖아요.